나경원의 행태를 봅시다. 나경원은 광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거야. 선거 비용비나 한 30억 정도가 이 보존을 해준 것을 35억 중에서 한 5억 정도는 갚고 한 30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광노현이 수입이 있으면 그걸 다 중앙선관위에서 다 가져가거든. 수입이 있으면. 수입.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상을 통해서 계속 내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건.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비용 미납자는 출마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경원이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가지고 발의할 예정이래. 당선 무효에도 선거비용 미반납한 광노현은 선거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한대. 에라이.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게 이게 뭐야? 아니, 당선 무효에도 선거비용 미반납했으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반납하냐고.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나경원에게 묻고 싶은 거야. 이 사태의 본질을,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경원은. 광노현이 얼마나 무섭겠어, 나경원이 지금. 나경원이 뭐야? 학원 집안이야. 홍신학원. 홍신학원인가 뭐 그래. 그래서 무슨 고등학교를 다 가지고 있어. 거기서 뭘 뛰어먹어가지고 뭘 어떻게 됐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걸로 사학재단, 우리나라 사학재단이 비리의 천국들 아니야, 사학재단이. 그러니 나경원이 지금 광노현이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사학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광노현 아주 벌벌 떠는 거지, 광노현이 될까봐. 정재준 선생, 서울 용산 어디선가 넘넘넘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최동석 소장님이 방송하시는 겁니다. 네. 네, 이놈들 진짜 내가 어떻게 고쳐놔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 고위 공직자들 보면 진짜 올바로 생긴 놈이 없어. 화곡 중학교, 고등학교로군요. 강서구에 있는 화곡 중고등학교는 뭐예요? 이 나경원, 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 이속 챙기는 데는, 아니 도대체 자기 승용차에 2년인가 1년인가에 5천만 원이 넘는 그 주유비가 나갔어. 5천만 원이 넘는. 미치지 않았어요? 매일 탱크를 밀고 다녔나? 이게 자기 이속만 그렇게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경쟁 후보를 선거가 끝난 후에 매수했다는 사후 매수죄라는 것을 어떻게 가능해, 이게? 광노현이 사후 매수죄라는 거야, 이게. 사후에. 아니, 사전에 약속을 하고 나중에 돈을 주는 건 또 몰라. 근데 사전에 약속한 바가 없어. 사후에 다 끝나고 공소시효도 다 끝났어. 그런데 그거 뭐야? 그 후보였던 그 사람이 너무 궁핍해서, 너무 궁박해서 그렇다는 소식을 알고 자기 후원금이 들어온 돈에 자기 돈 좀 붙여서 준 게 2억이야. 그게 사후 매수죄가 된 거야. 그때 중앙정보부와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어떻게든지 광노현이 최초의 진보적 교육감이니까 얼마나 또 일을 잘해. 그러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후 매수죄라는 걸 걸어가지고 족친 거야. 대법원에 가서도 그 족친 거지. 그러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나경원도 알 거 아니냔 말이야. 이 판사를 했다면서. 우리나라 판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임용되는 건지 난 이해를 못했어. 나는 이 법률가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경원 같은 애가 판사를 하냐고. 자기 딸 성신여대에 집어넣는 거 다 구라로 한 거 아니야, 다. 그리고 뭐 성적도 다 조작했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러면 자기가 가진 돈이 없어서 자기가 다 털어서 다 갚았는데 그게 다 한 5억 되는 거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출마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말이야. 독일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게르만 모형을 쓰는 국가들 대부분은 정치에 나아가는데 돈이 안 들어. 돈이 들 리가 없잖아. 시민들이 뽑고 당원들이 뽑아서 당신 그럼 정치해라. 이렇게 몰아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당원들이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감을 선거하지는 않아. 근데 우리는 이 미국식이라 교육감을 선거해. 나는 교육감을 선거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보다는 서울시장하고 같이 러닝 메이트로 나와서 그 서울시장이 지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감 체제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선거 제도가 있었으니까 해보자고. 그리고 선거를 해보자 말이야, 나는. 그리고 선거하려면 어떻게 돼? 밑으로부터 추천이 올라와가지고 자연이 되도록, 선거 비용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 정치하는데 왜 돈이 드냐고. 일체 돈이 들지 않지. 아시겠죠? 이제 조금씩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고치기는 쉽지 않으니까 조금씩 고쳐가는 거죠. 나경원의 행태를 조금 더 봅시다. 나경원은 민주당 김건희의 광기, 줄리 음모론이 그 신호탄. 뭔 얘기를 하냐? 김건희 공천 개입 특검을 한다고 그러니까 민주에서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모를 리가 없다. 그 민주당은 김건희 윤정부 가장 약한 고리로 김건희를 판단해서 김건희를 지금 계속 못 살게 구는데, 그것은 습관성 프레임 씌우기다. 줄리 음모론이 그 신호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가 한국경제에 났는데 한국경제도 완전히 줄리를 한바탕 날리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 이 기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더 나쁜 것은 김 여사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선거 전 시작된 악질적인 줄리 음모론이 그 신호탄이었던 것 같다. 여성에게 가장 모멸감을 주는 프레임이고, 이 악질적인 줄리 음모론이 여성에게 가장 모멸감을 주는 프레임이고 아주 비열한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성 정치인들에게 시시때때로 가했던 교묘한 네거티브를 대놓고 한 것이다. 여성 정치인, 아니 여성 정치인 누구에게 했어? 나경원에게 했나? 아니면 누구에게 했어? 응? 박근혜에게 무슨 모멸감을 주는 프레임으로 공격했나? 나경원은 교묘하게 줄리의 어커펫을 날린 거예요. 줄리의 얼굴에다가 어커펫을 날린 거지. 어퍼컷. 나경원의 메타포, 은유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악질적인 줄리, 악질적인 음모론 같은 말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줄리. 줄리가 뭐죠? 줄리가 뭐예요, 여러분? 줄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지난 몇 년간 라마다 르네상스 지하에 뭐예요?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유흥업소죠. 여기에서 일반미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줄리라는 말만 나오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볼케이노,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조남욱 회장의 거의 비스름하게, 그래서 그게 발견이 그게 알려져가지고 난리를 부르니까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통화를 그거에 보면은 자기는 줄리가 아니라고 말하잖아. 자기는 줄리가 아니다.
자기는 석사, 박사 나가느라고 시간이 없어.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잖아. 석사, 박사 나간대. 아유, 골치 아파. 석사, 박사 나가느라고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줄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간이 가면 밝혀질 거라고 자기가 아주 힘주어 말했거든. 그런데 웬걸 김건희가 줄리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싹 나왔던 거야. 그 중에 한 분이 태권도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 회장 하시던 그분 성함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세 있으신 분 있잖아. 그분 성함이 뭐더라? 안혜욱 회장. 안혜욱 회장. 그다음에 또 다른 센 언니 나와서 걔가 바로 줄리다. 해외 언론에서까지 콜걸이라는 등 이런 용어까지 다 나왔잖아. 그래서 줄리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냥 단순한 어떤 여성의 닉네임이 아니라 라마다 르네상스와 볼케이노와 일반미와 조나무과 삼부토관 이런 용어들이 함께 연상되는 말이에요. 줄리라는 말을. 그래서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가 다시는 줄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나경원은 아주 악질적인 줄리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줄리를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조지 레이코프라는 심리학자인가? 심리학자가 아니라 인지 언어학인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에 보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 책보다 먼저 나온 책이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면 그런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상상하게 된단 말이지. 그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쭉 넓어지거든. 그러니까 나경원은 이 은유법을 씀으로써 김건희가 줄리였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지금 거의 잃어버렸어. 이제 줄리란 말이 잘 안 나와. 근데 다시 한번 아주 악질적인 줄리, 음모론, 이거를 다시 한번 싹 상기시키는 거지. 그래서 나경원이 이 용어를 다시 끄집어내서 교묘하게 줄리에게 아구창을 날린 거죠. 왜 아구창을 날릴까? 왜 줄리라는 말을 다시 끄집어내서 김건희를 욕보일까? 나경원이 당 대표를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든지 당 대표를 못 하려고 무슨 초줄산 무슨 위원회 위원장, 그게 장관급이거든. 그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장관급으로 그런데 거기에 임명했다가 비상근이지만 하여튼 임명했다가 당 대표로 나온다 그러니까 다 뺏어버려. 그리고 당 대표로 못 나오게. 나중에 보니까 부부가 옛날에 같이 밥을 먹었대요. 같이 먹었는데 그때 김건희가 완전히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나경원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거거든. 근데 얼마나 눈꼴이 쉬었겠어. 김건희도 지 잘난 맛에 사는데 서로 잘난 맛 자랑질하다가 아무래도 뭔가 딸리잖아. 나경원보다 김건희가. 기분이 나빴겠지. 나경원이 막 이렇게 아첨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지. 그래서 김건희가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야, 지금 한동훈이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이 이때는 요때다 하고 줄리에게 보복의 은유를 한번 날려준 거지. 여성에게 가장 모멸감을 주는 프레임이다 이거야. 일반미로 나이트클럽에서 뛰었다. 사실은 몰라. 이게 아니라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미 다 그 안혜욱 회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나경원의 은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은유에 관해 이 책은 내가 예전에 읽어서 이게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뭐 할 때도 이 책은 사실은 언어학과 관련돼서는 거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은. 이 책이 그 수정판으로 나중에 나와서 이 수정판을 번역한 건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언제 나왔지? 2006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은유라는 게 은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은유라는 게 뭐냐면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뭐 잘 알죠. 우리나라 기자들은 다 쓰레기야 할 때 바로 그 기자가 쓰레기에 들 수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다 쓰레기야 할 때 그 말이 곧 뭐야? 은유야. 그런데 저 무슨 홍길동 기자는 쓰레기와 같아. 쓰레기 같이 행동해. 쓰레기 같은 기사를 써. 이렇게 하면 그것은 비유가 되지. 그런데 은유는 홍길동은 쓰레기야. 그러면 홍길동 기자는 쓰레기야. 그러면 그것은 은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유라는 거는 메타포라는 거잖아. 메타포. 메타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고 넘어 있는 어떤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그리스어로 메타인데 그래서 메타피직스, 메타 또 뭐 있지? 메타노이아. 완전히 회심하는 거야. 다른 지금까지 했던 길과 전혀 다른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자기의 잘못을 알고 완전히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메타피직스 또 메타 또 뭐 있나? 메타코그니션. 메타코그니션은 인지, 초인지 또는 메타인지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메타인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타포라는 건 그리스어로 나르다. 뭘 날라서 운반해서 다른 것이 되도록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포니까 그것을 들고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것을 들고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나르는 거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의미가 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메타포야. 그 메타포가 바로 그거지. 아주 악질적인 줄리. 나경원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언어를 잘 해석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분석하잖아.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했나.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언어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 책을 보는 거예요. 이제 레이코프의 책을 보면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경원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개념의 한 측면을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해주는 체계성은 필연적으로 그 개념의 다른 측면들을 은폐할 것이다. 아니, 김건희는 아주 악질적인 줄리로만 돼 있질 않아.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있어.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면 자기 얼굴을 바꾸고 요즘은 뭐 여기 이마에다가 뭐 구두약을 칠하고 다닌다는. 네, 내가 그 얘기를 얼굴 이마 여기다가 구두약을 칠한데 시커먼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너무 우스웠는데 구두약 얼마나 이뻐지고 싶었으면 얼굴 이마에다가 여기다 시커멓게 구두약을 칠하겠어. 생각을 해봐. 그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아주 강박적 집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옷도 말이야, 그렇게 아주 이렇게 항상 뭐 멋있는 옷을 입고, 그 명품만 입고, 그 명품 백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누지 악질적인 줄리라니. 그러니까 이 얘기야 지금 이 레이코프가 쓴 책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개념의 한 측면을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해주는 체계성은 필연적으로 그 개념의 다른 측면들을 은폐한다는 거야. 아주 악질적인 줄리라고 그랬잖아. 이 아주 악질적인 줄리 음모론은 줄리를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 일반미 그런 걸로 연상시키는 것으로 결국 줄리의 다른 측면을 은폐한다는 거야. 다른 측면이 뭐야? 아름다움에 자기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그걸 어떻게 컴플렉스로 맞춰보려고 막 표절해가지고 쓰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다른 측면을 은폐한단 말이야. 그 아름다움과 학벌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거를 다 은폐하고 그냥 일반미로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축소시킨다. 환원시켜버린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 개념은 지금 은유가 뭐래? 다른 개념으로 나를 운반시켜준다는 뜻이잖아. 메타포가. 그 은유적 개념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의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그 은유와 일치하지 않는 그 개념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해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줄리는 좋은 면도 있어. 그 가난한 동네에 가가지고 도배질도 해주고 뭐 쓰레기통도 주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 성녀의 코스프레도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성녀답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김건희를 보고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동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못하게 하고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 거야? 아주 악질적인 줄리 음모론이야. 여성에게 가장 모멸감을 주는 프레임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나경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줄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 좋은 측면들을 다 삭제하고 오로지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의 일반미로 일했다는 바로 그 줄리, 그거를 연상시켜 주도록 이끌어 왔다는 거지. 이게 은유적 개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나경원의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전혀 다른 측면을 거세하는 잘못된 은유여서 김건희라는 한 여성의 전모, 이 전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전모라고 번역했는데 게슈탈트를 이해하는데 전체적인 과정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왜? 줄리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줄리라는 은유를 쓴 거예요. 줄리가 뭐야?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의 나이트클럽의 일반미였다. 근데 본인은 그런 게 안 했다는 거잖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은유가, 나경원이 쓴 그 은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잊어먹었던 그 사건을 다시금 일깨워 줌으로써 줄리의 다른 측면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레이코프가 한 말이 그거야. 삶으로서의 은유. 그래서 이성은, 우리가 이성 생각하는 힘, 이성은 최소한 범주화와 합의, 추론을 포함한다. 범주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이게 해서 어려운데 별거 아니고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컴퓨터를 할 때 자기 디렉토리를 만들잖아.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 여기는 어떤 거, 이런 거, 어떤 거, 그 데이터들을 거기다 집어넣잖아, 다. 여기는 어떤 거, 좀 성격이 다 비슷한 놈들끼리 카테고라이즈 해서 집어넣잖아? 그래서 디렉토리가 형성되잖아? 바로 그것을 범주화라고 그래. 이성은 최소한의 범주화와 함의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함의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추론을 다 포함한다. 이성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상상력은 자신의 다양한 측면 중의 하나로 다른 사물과의 관점에서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보는 것, 즉 우리가 은유적 사고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은유는 상상적 합리성이다.
저 홍길동 기자는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쓰레기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합리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은유라는 게. 기레기라는 말이 바로 그런 상상적 합리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줄리라고 음모론이라고 모멸감을 주는 프레임이라고 했던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 김건희에게 대단히 한 측면만, 아주 나쁜 한 측면만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은유법을 사용했다는 거야. 누가? 나경원이. 나경원이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면. 나는 저 기사를 뜩 보고, 나경원이 한 건 했구나. 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적 합리성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경원도 줄리가 김건희였구나. 제목에 김건희라고 딱 썼어.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아주 악질적 줄리. 이 나와. 악질적 줄리 음모론. 우리의 일상적 사고의 범주가 대부분 은유적이며 일상적 사유가 은유적 함의와 추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상적 합리성은 바로 그 본성에 있어서 상상적이다. 우리의 상상을 강력하게 자극하도록 만든 사람이 나경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잊어버렸어. 나경원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김건희를 완전히 날려버린 거지. 근데 김건희는 나경원으로부터 자기가 날아갔다는 걸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 왜냐하면 또라이거든. 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왜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가를 이 책에서도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노동은 자원이라는 은유라고 쓰는 맨 마지막에 정치 차원에서 이 글을 씁니다. 보시죠.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그 틀이 은유적 방식으로 형성된다. 다른 모든 은유처럼 정치적 경제적 은유도 실제의 측면을 은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의 영역입니다. 이게 제가 오탈 냈어요. 영역에서는 은유가 우리의 삶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체계 안의 은유는 자신이 은폐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인간을 퇴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번역이 좀 신통치 않아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노동은 자원이라는 은유를 예로 들어보자. 노동은 자원이야. 그러니까 human resource야. 인적 자원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원이라는 거지. 그런 예로 들어보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 이론은 노동을 원료와 동등한 자연적 자원이나 상품으로 취급하며 노동의 비용과 공급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그 은유가 은폐하는 것은 노동의 본성이다. 노동의 본질이 은폐되어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의미 있는 노동과 비인간적인 노동 사이에 어떠한 구분도 없게 된다. 노동에 관한 통계 중에 의미 있는 노동에 관한 것은 전무하다. 노동은 자원, 즉 인적 자원이라는 은유를 받아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정의된 자원의 비용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싼 노동은 싼 기름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된다. 노동이 싸다면 그 싼 기름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 은유를 통한 인간 착취는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싼 노동을 자랑하는 나라들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애플이 저기 중국의 노동자들, 싼 노동자들 거기 가서 만들게 하는 것은 일단 사실 거의 착취죠. 이 말은 중립적으로 들리는 경제적 언명이면서도 인간의 퇴락의 실제를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거의 모든 주요 산업국가들이 경제 이론과 정책에서 동일한 은유를 사용한다. 이 은유의 맹목적 수용은 진보된 사회의 의미 없는 생산직 또는 사무직 일이든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실제적 노동 상태든 인간을 퇴락으로 이끄는 실제를 은폐할 수 있다. 은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은폐하고 있어. 이게 마지막 371페이지, 372페이지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고 싶으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 우리 80년대에 쓰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Human Resource, HR이라고 이렇게 말한 그 용어가 결국은 미국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가. 그 조지 레이코프가. 우리 애가 쓰는 언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나는 근엄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놈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의해서 이 은유가 고위 공직자들을 우리가 그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확립된다는 거예요.